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증시 토크 주제는요, 지난주 금요일 증시와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의 반등을 만들고 있는 원인인 중국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한번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자,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커플링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춰야지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중국에서 증시 부양책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자 한국 증시가 전약 후강, 아침 초반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이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 증시의 부양 의지 관련된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 이런 것을 쭉 보다 보면요, 과거 한국 증시에서의 증시 부양책들이 오버랩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에 89년에서 96년 사이에 있었던 굵직한 두 개의 증시 부양책들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중국의 증시 부양책 최근에 있었던 것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증시 부양 의지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자, 2015년 폭락장 때부터 2015년 증시 폭락장부터 중국의 증시 부양책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직전에 중국 증시의 버블은 심각했죠. 단 1년 만에 주가 지수가 2배 올랐으니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1년 만에 수십 배, 10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던 중국 증시가 2015년에 단 2달 만에 5,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급전직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러한 폭락장이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투자공사, 금융공사 등의 자금을 끌어와서 증시를 방어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그래도 한 2년은 갔어요. 하지만 올해에만 중국 증시가 20% 넘는 폭락이 나오면서 2015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당국자들을 면담하면서 부양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했다라는 뉴스가 경제 관련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이번 달에 보였습니다. 자, 결국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증시 부양 의지를 표명했죠. 황치판 전인대 재경위원 부주임, 이거 이름 느낍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래세, 증권거래세, 중국의 증권인하세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류허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개혁을 추진하는데 현재 중국의 증시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고수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금감원 정도 되겠죠? 그쪽의 주석은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급락이 신용융자나 주식 관련 담보대출의 마진콜 때문에 폭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자, 합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기 바란다 라면서 융통성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좀 마진콜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매도에 대해서는 좀 미뤄라, 그런 식의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수급 측면에서는 증시 부양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효과 덕분에 금요일과 오늘 중국 증시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흐름을 보게 되면요, 과거 우리나라의 증시 부양책들과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89년에서 96년에 있었던 두 가지 굵직한 증시 부양책들, 바로 그것입니다. 자, 80년대에서 90년대를 보게 되면요, 증시 부양책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요, 자, 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증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잖아요. 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때
조금 증시가 빠졌다고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부양책을 해라 하면서 막 시위하고, 87년에 어떤 뉴스를 보면 87년에는 그때 당시 한국 증시가 거의 뭐 일자로 상승했어요. 제가 보조 도구를 들고, 자를 들고 설명드리면 거의 지금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기 낫겠네요.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쫙. 그런데 요 과정에 잠깐 중간에서 살짝 정말 살짝 조정받았다고 지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양책들이 수시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증시 부양책 관련한 뉴스를 추리다 보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지? 라고 싶을 정도로 굵직한 거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한국 증시 부양책에서 역사책에 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부양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8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12.12 증시 부양책. 이게 이제 12.12 부양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군사적인 용어들이 많이 쓰였어요. 12.12 부양책 그런 게 많이 시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투신사가 세 곳이 파산했어요. 그리고 97년 IMF 사태에 도화선이 요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양책은 90년 증시안정기금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런대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조금 성공했다고 보기는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요 기금의 운영이 그런대로 잘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12.12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89년에 등장했는데 요때 당시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뭐 요때 여기까지 떨어진 거. 이거 한번 주가지수 볼까요?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1000포인트에서 한 15%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살려줘요 하면서 증시 부양책을 살짝 쓰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당혹스럽죠. 이번 달에만 주가지수 고점 대비 10% 빠졌잖아요. 요때 당시는 주가지수 10% 정도 빠졌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신용융자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막 반토막 수준의 큰 손실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긴 하였는데 요때 당시 한국은행이 무제한 발권력을 발휘하면서 돈을 찍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 했지만 그 결과 2조 5천억 원의 자금이 투신사에 투입이 됐습니다만 부양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 후에 증시가 계속 폭락하게 됩니다. 증시가 계속 폭락하자 두 번째로 시행된 게 90년 증시안정기금이고요. 요때 당시 4조 원 수준의 증시안정기금이 초기 자금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이 증시안정기금이 봄에 결성이 됐는데 90년 봄에요. 초반에 투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왜 증시안정기금을 만들고 왜 투입을 안 하냐 그런 뉴스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당시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러다가 90년 10월 10일 깡통계좌 전격적인 정리 사태. 이것도 보면 뭔가 군사정권 시절이어가지고 뭐가 12.12, 10.10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어떤 특정 일에 그렇게 꼭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에 증시안정기금이 작동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식을 저점에 꾸준히 매수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도 증시가 추가 하락하니까 뭐 추가 증액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그 이후로 증시가 바닥을 잡아가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증시안정기금은 그 후 7년, 설립 후 7년 후인 96년 봄에 청산되게 되는데, 요때 당시 초기의 증시안정기금의 평균 매입 단가가 한 650포인트 부근이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청산 시점은 그런대로 유의미하게 청산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청산 물량을 받은 증권사들은 좀 많이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엔 IMF 사태가 오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증시 안정책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부양책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시기에는요, 버블이 깨지기 시작한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우르르 떨어지는데 증시 부양책을 써봐야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90년에 결성된 증시안정기금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칼날이 많이 사라진 후에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대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중국의 증시 부양책을 보게 되면 2015년에 했던 증시 부양책은 마치 89년 우리나라의 12.12 부양책처럼 떨어지는 칼날 때 부양책이 발표된 거기 때문에 뭐 잠깐 좋았다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중국 증시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부양책이 발표가 됐어요. 뭐 물론 지금 그 시점이 딱 저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때를 보게 되면요, 자, 90년 증시 안정기금이 작동한 후에도 뭐 1년 정도 좀 추가 하락은 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중국 증시에 두 번째 굵직한 증시 부양책이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위치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2015년에 폭락할 때 부양책을 걸면서 뭐 이렇게 떨어지던 게 하락 속도가 딱 크게 줄어들었어요. 하락 속도가 급전직하에서 그냥 하락하는 정도로 속도가 줄어들었고, 자, 2018년에 부양책은 그 속도를 조금 더 줄여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유는요,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최소한 하락 속도를 현격하게 줄여주기만 하여도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보다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2008년, 2000년 최저점 수준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중국 증시의 급락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계기로 해서 중국 증시가 하락 속도를 현격하게 줄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증시의 부양책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 월요일 첫 주제는 중국의 증시 부양책,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그 증시 부양책을 생각하시면서 중국의 증시 부양책,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굵직하게 나온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애청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부로 해서 구독자 수 1000분이 넘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좋아요하기 꾹 눌러주시면서 계속 꾸준한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